안녕하세요. 예, 박형민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저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게 되게 선뜻 네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했던 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예, 일단 예스를 하고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매우 혼란스러웠고요. 그러다 보면 저 해법은 힘을 빼자네요. 그, 그거는 마감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감에 가까워서 힘을 쭉 빼고, 그냥 제가,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그 작업들을 소개하고, 주로 이제 또 잘 소개할 수 있는 건 제가 했던 작업들이어서 제가 했던 것들 중심으로 그냥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힘을 쭉 빼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많은 고민들을 사실은 고민이 있지만 이 정책연구원에 있으면 고민할 시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일단 그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구 주제도부터, 일단 뒤에 보면 이제 제가 했던 연구 주제들 제목들이 좀 소개될 텐데 굉장히 너를 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걸 연구 과제로 이제 제안을 해서 채택돼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또 이제 저희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자체 제안하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이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제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 교수님께서 구분하신 부분에 보면 실용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맨땅에 헤딩. 예. 일단 주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뭔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작업을 이제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양적 연구자다, 질적 연구자다 그런 그 선언적으로 저를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필요한 주제가 있고 제가 수행하는 과업이 있다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양적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양적 데이터 중에서도 공식 통계를 사용해서 충분하면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질적 연구를 동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건 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접근하고 나서 양적으로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손에 익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재료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손에 익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익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 연구자랑 협업을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별일을 다 하는 것 중에는 또 연구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작년 한 해는 또 제 성향과 맞지 않는 기획조정실에서 또 일을 해서 기재부 찾아가고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좀 더 고민 있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저의 그 경험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정책연구에서의 그 혼합연구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럼 정책연구는 뭘까?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 정책연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과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을 지향하는 연구들을 정책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수단을 제시하는 연구들입니다. 제가 기조실 가기 전에 가장 최근에 끝냈던 연구가 자살 예방법 안에서 이제 자살 유해 물질 고시가 있거든요. 그 고시를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해라. 굉장히 그거는 정책을 네가 연구하면 정책에 쓸 테니까 그대로 연구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연구 과제대로 올해 1월 3일 날 이제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런 건 주로 부처에서 수탁이 오는 그런 과제들이고요. 그리고 연구원 발주 과제 중에서 또 제가 주로 한 건 이제 범죄를 연구를 하는 사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도 굉장히 큰 정책 연구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정책 기여라고 한다면 낙태 헌법소원이 낙태 허용이 될 때 제가 연구했던 몇 가지의 연구 데이터가 주요 논거로 사용이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어떤 결론 혹은 과정 이런 것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개발을 지향하는 조사 연구가 정책 연구다. 그리고 이런 정책 개발에서는 최근에는 근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근거가 중요했겠지만은 예전에는 머리 좋은 분들이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정말로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적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로 표현되고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와 경향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 양적 자료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수행했을 때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양적 자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자료의 장점도 있죠. 일단 질적 자료는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대한 대로 다 나오진 않고 질적 자료로 수집한 95%는 사실 버려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보석 같은 것들이 이제 선물같이 튀어나오죠.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발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상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도 질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유형들을 발견해낼 수 있던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자료에서 이제 이를테면 살인 한 건이라고 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오랫동안 간병하다가 아파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죽인 것도 한 건이고요. 연쇄살인범이 계획적으로 죽인 것도 한 건이고요. 그 한 건 1이라는 숫자들을 양적 자료에서는 그냥 추상화돼서 사라져 버리는데 질적 자료에서는 그 숫자 1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재제 2018년에 3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 과제들을 쭉 한번 리뷰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범죄학 분야에서 어떤 방법론이 사용됐는지 리뷰했던 것들을 좀 보면 여기 케이스 중 퍼센트를 보면 200이 넘는다는 거 보면 하나의 연구에 하나의 방법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법례, 설문조사라든지 공식통계 같은 양적 자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여기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심층 면접이라든지 현장 관찰 같은 질적인 방법도 사용이 되고 이거 두 가지 이상이 결합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범죄도 그렇고요. 이런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 같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결합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정책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연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좀 비율적으로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부분은 이 양적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질적인 작업이 수반이 돼 왔어요. 그죠? 그래서 양적 방법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자료로서 질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제 설문지 만들 때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했던 범죄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는 숫자만 나옵니다. 보고서는 숫자만 나오지만 사실은 설문지, 그리고 설문지도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정례화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수정하거나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거치고 그런 질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고서에는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질적인 작업이 거쳐서 양적인 작업이 수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는 그 과정에서 수집된 질적인 자료들이 보고서의 어떤 일부 반영이 돼서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양적 연구들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이건 양적 분석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케이스가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접근을 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의 안타까움은 분석은 양적으로 자료 수집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했지만 그냥 짧은 설문조사, 그러니까 긴 설문조사를 케이스가 적은 설문조사처럼 분석하는 경우도 좀 있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 이를테면 김지영 김인섭 선생님의 목격자 증언 정확성 제고 방안에서 이제 실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양적으로 한 3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경찰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대상으로 면접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양화시켜 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재표 선생님은 지금 이제 실무자셨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교정공무원으로서 저희 연구원에 파견돼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폭력 행위를 듣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제 나열을 했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 건 같아요. 이제 양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숫자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추세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적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적 분석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초창기 제가 2002년에 입사했거든요. 2002년에 입사하고 두 번째 해에 살인 연구를 하면서 그때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인 범죄자들의 설문지도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 조사도 하고 수사 재판 기록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거기에서 양적 조사를 제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욕심이 신빙 연구자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도 하고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설문지가 20페이지 넘게 거예요. 또 대상자가 살인범죄자들이고 문해력도 안 좋아요. 이게 자문회를 했더니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줄였죠, 폰트를. 그래서 결과들 나오니까 그 양적 조사는 나중에 욕심 부리지 말 걸. 그래서 설문지 거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쭉 읽자 내지는 그런 결과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주된 분석은 수사재판 기록을 양화한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기록을 양화시켜서 양적 분석을 하면서 양적인 숫자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재판 기록 내에서의 내용이라든지 면접했던 내용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테이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강도살인인데 지인으로 나왔어요. 강도살인 보통 모르는 사람을 이게 이 숫자 1이 뭐냐 보니까 성매매로 만났는데 훔쳐가지고 때리고 이게 이 숫자가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사재판 기록을 양화시켜서 작업을 했고 그 숫자들을
시간이 훅 가네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양적 보완을 한 거고요. 이 강은영 박사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기록조사, 이분들도 이제 노인 수용자들은 정말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만나보면. 그래서 이제 기록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 기록조사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용자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양적 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연구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약물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맥락이라 그런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거는 주로 양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질적인 것들을 이제 약간의 이제 보완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동등한 관계에서 어쩌면 질적인 자료의 무게가 좀 더 강한 연구들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합을 해서 상호 보완을 시도했던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병렬적인 연구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태 부분은 양적인 부분, 그다음에 맥락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 그 정책 연구 저희 보고서의 장점은 양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챕터를 늘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서 1장 서론, 2장 뭐 3장은 공식 통계 분석, 4장은 설문조사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양적인 조사와 질적인 자료를 쭉 병렬적으로 쭉 나열을 하고 뭐 결론 부분에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그 살인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방화 연구는 이제 질적 연구가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 범죄자 55명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냥 실태를 공식 통계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식 통계는 굉장히 구하기 쉬워서 그냥 그거는 배경 지식으로 일단 방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배경 지식으로서의 양적인 자료를 소개를 하고 55명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왜 질렀어요? 그때 신경이 없었어요? 라고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방화 범죄가 사실은 폭력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면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지른 동기라든지 불을 지를 당시의 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행 이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력 범죄자 면담했을 때 그 동기와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나보고야 알게 된 것이고요. 그 밖에도 그분들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라포 형성을 통해서 이게 이때 제가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울기도 하시고 막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낙태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도 낙태를 했다 안 했다만 설문조사에 표현이 되는데 했다까지 할까 말까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은 면접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안 했다도 마찬가지로 출산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의 최종적인 결정을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그 경계선에 있던 그 산부모 여성들 22명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숫자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양적 연구가 중심입니다만 특히 여기서 연쇄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양적으로 분석할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 자체는 이제 살인범죄 특성에 대해서는 양적인 연구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쟁점이 된 유형들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때 그 연쇄살인 범죄자들 뭐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만나서 물어보고 왜 죽였어요? 기분 어땠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1분 시간이. 근데 이런 연구들, 그 다음에 이거는 재미있던 게 현장 관찰을 했습니다. 이거 파출소 지구대에 한 2달간 돌아가면서 한 소에 일주일씩 밤 9시부터 다음 날까지 경찰관들이랑 같이 일단 출동하면 같이 차 타고 출동하고 뭐 그러면서 일단 실제로 왜 그랬냐면 폭력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공식 통계에서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범죄, 그러니까 공식통계 사건화돼서 입건돼서 공식통계로 올라가는 거는 전체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폭력범죄 그러니까 출동해서 경찰들이 화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지구대까지 와가지고 해서 악수 간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암수,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폭력범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조직 범죄자들도 이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재판 기록은 저희 양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수사재판 기록은 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양화해서 쓰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양화를 한 후에 이제 어떤 그 수사재판 기록 같은 경우는 그 유통 맥락이라든지 그런 게 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처음에는 양적 분석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유통되는 지점들을 이제 일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질적으로 분석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걸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공식 기록도 사실은 그 관청에서 그 수집이 돼서 일부 공식통계 일부 숫자로만 표현됐던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이미 경찰청에서 외사과에서 그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들을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제 생애사 연구도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3범 이상 그리고 그 10년 이상 그 통합 10년 이상을 그 수용했던 분들을 만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양적 연구보다는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했죠. 사형 확정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고요. 이제 실험 연구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닥치는 대로 일단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것들은 이제 칼을 쓸 땐 칼을 쓰고 믹서를 쓸 땐 믹서를 쓰고 하는 일단 저에게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도구들을 사용할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믹서만 사용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은 뭐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요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쇄살인범죄자 면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사형 확정자들 세왕 실태를 하기 위해서 사형 확정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제가 살인 연구를 할 때 만났던 관점은 이 사람들은 범죄자고 이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될 것인가 관점을 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이분 같은 분을 만나면서 이제 일단 죄는 죄고 일단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받으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같은 분들인데 같은 분들인데 전혀 다른 입장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저랑 그 면접을 했을 때 또 제가 굉장히 끔찍한 범죄라고 서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쇄살인 범죄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글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분들이 저린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저는 서술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그걸 저에게 얘기함으로써 저에게 그렇게 쓸 줄 몰랐어. 뭐 이러든지. 그러니까 물론 동의를 받았지만 그때 물론 이런 연구에 쓰겠다 이런 내용한 것들은 동의를 받고 했겠지만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던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윤리 부분, 질적 연구 특히 이제 그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도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도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면 죄송합니다. 예.